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새 환자가 800명 안팎까지 늘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두기 완화를 하루 앞두고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방역 고삐를 늦추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2주 동안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해당 기간 방역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곧바로 운영 시간을 제한하거나 집합 금지 조치할 방침입니다. 어제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첫 공식 일정으로 언론사 주최 콘퍼런스 행사에 참석합니다. 하루 앞서 감사원장직에서 사퇴한 최재형 전 원장은 혼자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며 대권 도전 여부에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에선 지지율 선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다음 달 5일 출정식을 열 예정인 가운데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단일화 합의 뒤 곧바로 공동 행보에 나서는 등 대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윤석열 캠프 대변인을 맡았다가 사퇴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현직 종합편성 채널 기자 출신 앵커 등 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직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준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가 이들 언론인들에게도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군 비행단 감찰실 전직 간부가 현직에 있을 때 성범죄 피해자는 사람으로 보지 말고 도와주지도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성비위 사건이 접수되면 입단속과 함께 뭉개란 압박에 시달렸다고도 토로했습니다. YTN이 전직 공군 감찰관의 양심 고백을 연속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코앞에 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를 기준으로 750명이 넘는 환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방역 완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조언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신규 환자는 756명으로 하루 전 같은 시간대보다 2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수도권 확진자만 600명이 넘습니다. 검사 건수가 적었던 주말 영향이 사라지면서 곳곳에 누적된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방역 조치로 시행하고 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이 다 없어진 거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 개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방역을 풀어도 돼라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난 걸로 가야 되거든요. 다음 달 새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경각심이 느슨해진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활동량이 많은 20대에서 50대에 대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섣불리 방역 완화 신호를 준 건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편안의 주된 이용객에 해당된 20에서 50대 예방접종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낮췄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50대 이상 접종이 7월 말에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 한 달의 갭만 잘 버티면 된다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1차 접종이 어느 정도 이뤄질 오는 9월 전까지는 방역 고삐를 한 번에 풀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수도권을 3단계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서울만 쪼개서 3단계로 올려놓고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만약에 델타 변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아웃브레이크 시작되면 상황 컨트롤하기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으로 정부가 내세운 다중이용시설 점검과 선제검사 강화만으로는 확산세를 막을 수 없다며 방역 완화의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한강에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선상 파티를 열었다가 적발됐습니다. 최근 20대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휴가철까지 다가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서울 한강의 선상 파티. 신나는 음악에 맞춰 젊은이들이 흥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은 300명 정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한 행사에 100인 미만만 참석 가능한 지침을 어긴 겁니다. 고발 대상인지 그런 거 검토해야 되고 방역 수칙을 위반했는지도 조사를 더 해야 되거든요. 날이 더워지면서 밖으로 뛰쳐나온 젊은이들. 술집마다 따닥따닥 붙어 앉은 모습이 쉽게 눈에 띕니다. 거리에도 바깥바람을 쐬러 나온 인파가 부쩍 늘었습니다. 걱정은 사실 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은 돌아다니는 게 힘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한 1년 넘게 밖에서 아예 식사를 못 하다가 그런 걸 좀 자유로워지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대 감염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지난주 발생 확진자가 전주 대비 10% 늘었는데
활동력이 높은 20대 증가 속도는 2배 이상 빨랐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휴가철이 시작되는데 지난해와 달리 해수욕장이 개장하고 지역 축제도 정상 진행될 예정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서 그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까지 마스크 착용 그리고 충분한 환기, 유증상 시 즉시 검사받기 등의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0대의 경우 백신을 언제 맞을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방역수칙 준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정부가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수도권 3개 시도에 대해서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집합 금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학원 밀집 지역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학원 근무자와 학원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특별 방역 기간에 식당과 카페, 학원 등 다중시설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진행합니다. 또 경기도는 유흥시설 관련자와 학원 강사 등 감염 취약 업종에 대해 주 1회 선제 검사를 실시합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로 예정된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3일 여의도 내 약 40곳에서 9명씩 모이겠다고 신고한 민주노총 집회를 감염병 예방법 49조에 따라 모두 허락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고와 달리 민주노총이 10,000명 넘게 모이겠다고 밝힌 적이 있어서 대규모 집회 가능성을 우려해 집회를 금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직을 던진 지 석 달여 만에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거듭된 파격 인사로 검찰총장까지 올랐던 윤 전 총장은 정권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가슴에 새긴 사명입니다. 국민들이 뻔히 보고 있는 앞에서 오만하게 법과 상식을 짓밟는 정권에게 공정과 자유민주주의를 바라고 혁신을 기대한다는 것은 망상입니다.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위로 현 정권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자기 부정이고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라며 깎아내렸습니다. 황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메시지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 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한 탈원전이라며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만들고 있다며 원색적인 단어들을 동원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합니다.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더욱 판쳐 부패 완판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일갈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여야의 시각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이라면 크게 만족했을 거라며 한껏 치켜 세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정제된 언어로 그간의 고민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며 희망적인 시작이라고 호평했습니다. 고독한 결단과 고민의 시간이 끝났다고 저는 오늘 행사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 참여를 시작했다면은 좀 더 전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행보로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반면 민주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의 자기 부정이며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독재 정부다 이렇게 거세게 비판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정부의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자기 부정을 한 게 아닌가 싶으네요.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다라고 좀 세게 말씀하셨던데 어떻게 보세요? 자기 얘기 아닌가? 아무튼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죠. 여당 대선 주자들도 윤 전 총장이 비난만 앞세워 국민 분노만 자극하고 대선 주자로서는 준비 부족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정 비전이 뭔지가 드러나지 않은 선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부족을 드러낸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대안이 없이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해서 하려고 하는 정치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지 석 달여 만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전 총장은 현 정부에 확실한 각을 세우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반문 이미지를 등에 업은 만큼 선명성을 강하게 드러냈지만 향후 여권의 맹공과 야권 내 경쟁 주자의 견제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일종의 정치적 베일을 벗은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엑스파일 의혹부터 국정 운영 능력까지 전원 정치를 넘어 스스로를 증명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의도 정가에 떠도는 이른바 엑스파일 논란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문건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검증은 어떤 합당한 근거와 그 팩트에 기초해서 자신의 장모가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했습니다. 저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공정한 절차에 따른 법 집행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전 총장이 베일을 벗고 대선 링 위에 오르면서 검증의 시간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전원 정치 대신 직접 의혹을 해명하며 날아오는 검증의 칼날을 오롯이 견뎌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반문 이미지가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평생 검사라는 꼬리표를 떼고 본인의 국정 철학으로 승부를 내야 합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윤 전 총장의 약점으로 노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권 라이벌인 홍준표 의원은 정치 초년생 후보가 나와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직격탄을 날린 데 이어 국민의힘에 들어와 겨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들어와서 활발하게 상호 검증하고 그리고 정책 대결도 하고 도덕성 검증도 하고. 여권 대선 주자들도 윤 전 총장의 국정 운영 능력을 일제히 꼬집었습니다. 구체화되지 못한 철학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정책이 이런 부실함을 좀 드러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윤 전 총장과 나를 세워온 추미애 전 장관도 어김없이 쓴소리를 했습니다. 스스로 예외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윤 전 총장 등판에 여야 대권 주자들은 검증을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어떤 방식으로 의혹을 해명하고 자신의 국정 운영 능력을 증명하느냐가 핵심 검증 대상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주성,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인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승자를 위한 것이고 그 이외의 사람은 도외시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승자 독식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기자회견문에서 언급한 키워드를 몇 개 정리했습니다. 네, 무도한 행태, 그리고 국민 약탈, 계약 파괴, 독재, 그리고 권력 사유화라는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네, 주로 야당에서 그것도 관계가 많이 안 좋을 때 사용하는 언어와 비슷하죠. 16분 동안 읽은 기자회견문은 예상했던 대로 여권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네, 정권 교체라는 말은 7번이나 언급됐습니다. 내년 20대 대선에 출마하겠다 혹은 대통령에 도전한다라는 말 대신 쓰였습니다. 그래도 출정식이라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었죠. 공정과 상식은 각각 9번과 7번이 언급됐습니다. 여권에서 크게 곤욕을 치렀던 조국 전 장관 논란을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청년입니다. 모두 8차례 나왔습니다. 앞서 짚어봤던 공정과 상식을 얘기한 것과 같은 의도로 풀이됩니다. 어제 회견문은 청년을 만난 얘기로 시작해서 청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20, 30대 청년 세대들의 실망과 분노를 알고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어쩌면 당연한 얘기지만 윤석열 전 총장의 언어는 공직에 있을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칠어졌고 그만큼 선명해졌습니다. 모두 여권, 구체적으로는 청와대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출마의 자유가 있다면서 이번에도 역시 사인의 출마인 만큼 입장이 없다고만 언급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은 오늘 언론사 행사에 참석하면서 첫 행보를 시작합니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경쟁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도 만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여권의 대선 주자이자 검찰총장 재직 당시 행정부의 수장이었던 정세균 전 총리도 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예비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 2시 대리인 박홍근 의원을 통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내일 비대면 영상 방식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장관도 오늘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다음 달 5일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호남을 찾고 박용진 의원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아 경제 성장 전략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단일화 합의 이튿날 봉화마을을 찾고 공동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어제 오후 함께 봉화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와 환담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환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광재 의원과는 각자 출범했지만 함께 승리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져 활동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 역시 만감이 교차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실용 진보의 길을 확고히 가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을 두고 검찰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송 대표는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소영 당 대변인과 윤 전 총장이 특수통들을 요직에 앉혔을 때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냐며 유독 자신과 주변 범죄 혐의에 관대한 것도 권력 사유화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지적하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은 송 대표의 문자와 관련해서 해당 메시지는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윤 전 총장의 기자회견을 보고 송 대표에게 보낸 것이라며 다양한 반응을 참고하란 취지로 전달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28일 사의를 표명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 원장은 혼자 숙고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짧게 말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라고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국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네.
숙고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다양한 분들 만나실 예정 있으신가요? 숙고하는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 만날 계획은 없습니다. 네. 혼자 좀 고민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래야 되겠죠.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첫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 위반에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인데요. 종합편성 채널 방송의 앵커 겸 기자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현직 부장검사가 수산업자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경찰은 A씨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언론인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논설위원과 앵커 출신 방송기자 등 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은 이 전 논설위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함께 입건된 방송기자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논설위원은 지난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캠프 대변인을 맡았다가 열흘 만에 일신상의 이유로 직을 내려놓는다며 사퇴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대변인 돌연 사퇴의 배경이 아닌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캠프 측은 이동훈 전 대변인은 지난 19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했다며 캠프에서는 금품 수수 관련 의혹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신문기자 1명과 현직 총경에 대해서도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구속된 수산업자 A씨는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며 7명으로부터 116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숨진 공군 부사관의 유족 측이 피해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술자리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작된 성추행은 수차례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 3월 2일 밤 저녁 식사 장소에서 부대로 돌아가던 차량 안. 이중사와 가해자인 장모중사, 노모상사가 나란히 붙어 앉았던 뒷좌석에서 장중사의 성추행이 시작됐습니다. 노상사가 먼저 내리고 뒷자리에 둘만 남자 더해진 추행. 학교 후배이자 군부대 후임인 운전자 문모하사 앞이라 수치스러워 큰 소리를 내지 못했던 이중사. 참다 못해 작은 소리로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하지만 집요한 강제추행은 계속됐고 이중사는 다시 한번 멈출 것을 애원합니다. 이중사는 문하사가 눈치챌까 일부러 장난스러운 말투로 주의를 환기시키며 밀쳐냈지만 나쁜 짓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대 정문에 들어오고 나서야 지옥 같은 추행은 끝났고 이중사는 걸어가겠다며 중간에 내렸습니다. 그제야 범행의 심각성을 깨달은 장중사가 차에서 내려 이중사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협박과 회유, 은폐 등 2차 가해가 이어졌습니다. 3월 2일 날 정문을 통과하면서 울면서 바로 위에 선임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처리 좀 해주고 제대로 촬영실에 전파하고 보고했으면. 이후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부실 초동 수사는 진실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했고 새로 옮겨간 15비행단도 신상을 유포하며 이중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10년 동안 공군의 한 비행단 감찰실에서 근무했던 간부를 만났습니다. 이 간부는 군 복무 내내 성범죄 피해자를 사람으로 보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입단속과 뭉개기도 일쑤였다고 실토했습니다. 이 간부는 이번 부사관의 성추행 사망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고 양심 고백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연속 보도 김우준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공군 모 비행단에서 전문 하사로 전역한 A씨. 10년간 줄곧 감찰실에서 근무했습니다. 부대 내에서 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수사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수사 사항들이 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감찰을 하는 부분이고, A씨는 처음 감찰실 업무를 배울 때 상관이 내린 지시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비위 사건 피해자는 사람으로 보지 말라. 피해자에게 인정도 갖지 말고 도와주려고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군기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에 관련해서는 사람으로도 보지 말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더 이상 정을 또 주지 말고, 그래서 사건 사고가 굉장히 예민한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제가 받은 게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비위 사건이 감찰실로 들어오면 입단속과 함께 뭉개라는 지시를 받기 일쑤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도움을 주려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시를 전문적으로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알려고 하지도 말고 은폐를 하라는 그런 지시를 제가 받았습니다. 상급 기관인 공군 본부 감찰관실의 은폐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다고도 회상했습니다. 예하 부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본부에다가 보고를 하지 말고 국방부에서 내놓은 지침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하 부대에서 대대장의 면담과 또 혹은 이게 재량으로 해서 그냥 무마시키거나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최근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은폐한 공군의 행태를 보고 양심 고백을 결심한 A씨. 바라는 건 성비위 사건이면 무조건 덮고 보자는 식으로 운영됐던 공군 감찰관실의 진심 어린 반성과 체질 개선입니다. 은폐하려는 시도들이 너무 많아서 또 저는 근무하면서 은폐, 의혹 이런 것들 사건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제가 있으면서도 양심의 죄책감을 너무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 내정자 임명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서 박 내정자에 대해 더 확인할 사항이 확인되면서 막판 검증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박 내정자에 대한 임명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요즘 군내 성폭력 문제 등이 민감한 만큼 막판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습니다. 군 일각에서는 박 내정자가 공군 사관학교장 재직 시절 성비위 사건과 공사 교수들의 현역 소령 교수 감금 사건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문제와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참사가 엿새째지만 생존자 구조와 추가 사망자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틀 뒤에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주민위원회는 최근 2018년 점검 때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의 보수를 추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붕괴 현장에서는 수색과 잔해 제거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여 명의 구조대원이 현장 잔해 속을 뒤지고 있습니다. The human being is an amazing creature and can survive a very long time in extreme situations. In the right void, there could be survivors still today. 투입된 전체 인력만 전 세계 지원을 받아 400명이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자 구조나 추가 사망자 시신 수습 등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Since our last briefing, no new fatalities have been confirmed, but we have been able to notify each of the 11 families who have lost their loved ones. 붕괴 2달 전인 지난 4월 아파트 주민위원회는 콘크리트 악화가 가속하고 있다며 소유주들에게 보수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년 전 점검 때보다 상태가 더 나빠져 애초 견적받은 900만 달러보다 더 많은 1,500만 달러에 이른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위원장은 콘크리트가 부서지고 금이 갔으며 이를 지탱하는 강철봉도 녹슬고 악화해 손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민위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한 데다 경쟁 입찰 준비에 시간이 걸려
보수 개시가 늦어졌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부인과 동행해 참사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 가족과 현장 구조대원들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텍사스 재해 지역에도 피해를 수습하는 당국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열흘 정도 뒤에 현장을 찾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사이판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여행 안전 권역에 지정돼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사이판 여행이 재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사이판이 속한 미국역 북마리아나 제도와 여행 안전 권역 시행 합의문 서명식을 합니다. 이에 따라 사이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격리 조치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여행객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지난 단체 여행객으로 한정되며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등을 소지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휘청거렸던 미국 항공업계가 여객과 화물 수요 회복에 힘입어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200대가 훌쩍 넘는 여객기를 구매하고 2만 5천 명을 새로 뽑기로 했습니다. 박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항공 수요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70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가량의 적자를 낸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 수십억 달러의 정부 보조금에 의존했던 유나이티드 항공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보잉 737 맥스 200대와 에어버스 A321 네오 70대 등 270대의 최신형 여객기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구매 대금은 300억 달러, 우리 돈 34조 원에 달합니다. 이 같은 구매 물량은 지난 2011년 아메리칸 항공이 보잉과 에어버스에 460대의 여객기를 주문한 이후 최대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와 함께 현재 직원 6만 8천 명의 36% 규모에 달하는 2만 5천 명을 추가로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나이티드 항공이 항공업계의 부활에 크게 베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보잉 737 맥스 100대를 주문했고 알래스카 항공 역시 신규 여객기 구매에 나섰습니다. 올해 들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미국 국내선 항공 수요와 달리 수익성이 높은 국제선의 회복세는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항공업계는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에 따라 국제선 여행객도 조만간 예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공격적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경성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실내에서 다시 마스크를 쓰기 시작한 이스라엘이 봉쇄 같은 추가 제한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늘고는 있지만 집단 면역에 근접할 정도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서 중증 환자가 나오지 않는 만큼 백신으로 변이 바이러스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14일까지만 해도 26명에 그쳤으나 최근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230명까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외에 추가 제한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אנחנו לא רוצים להטיל על אף אחד שום מגבלה, לא על מסיבות, לא טיולים, לא קפסולות, לא כלום.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입원 환자 수는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신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62%가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했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59%에 이릅니다. In Israel, we have a new wave of Delta variant, like all over the world. The difference between us and the rest of the world, that we have a major percentage of vaccinations in Israel, especially the elderly in the risk factors. 일상생활과 경제에 타격을 주는 제한 조치 대신 12세 이상 젊은 층의 백신 접종률을 더 끌어올리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제한 조치 대신 마스크를, 봉쇄 대신 백신을 강조하는 이스라엘의 실험이 변이 바이러스 또한 극복할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내일부터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제도가 적용됩니다.
노동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 새롭게 바뀔 근무 환경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 없는 제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교양악단에서 일하는 9년차 직장인 김동주 씨. 주 52시간 적용을 앞두고 동료가 6명에서 9명으로 늘어 업무에 한층 여유가 생겼습니다. 특히 임신 8개월 차인 김 씨는 추가 고용을 통한 업무 분담으로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에는 더 이제 상태도 안 좋고 하니까 또 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또 많다 보니까 좀 많이 불편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다들 이제 업무가 줄면서 같이 가니까. 하지만 호의적인 반응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업종 특성에 따라 주 52시간 제도가 신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줄었지만 우리가 마감을 해야 되는 업무의 일이나 그런 것들은 줄어든 게 아니고 그렇다고 또 직원이 더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그래서 과연 52시간 근무를 정말 할 수 있을까? 추가 근무가 제한되니 수당이 줄어들 것이란 걱정도 있습니다. 추가로 일자리를 알아본 적도 있고요. 그 대안으로는 요즘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주말에 알바를 구해서 또 개인적으로 일을 더 하고 있고 평일에는 이제 회사에 근무를 하고. 전체 노동자가 7명인 영세 금속가공업체. 업무 숙련도가 필요한 일이다 보니 추가 인력을 뽑는다 해도 당장 투입하긴 어려워 근무량을 줄일 수 있을지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철공소에 들어온다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기술자들을 좀 데려와야 되는데 급여는 별 차이가 없는데 퇴근 이후 남는 시간에 뭘 해야 할지 아직은 마땅한 계획이 없는 노동자도 많습니다.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많이 있겠죠. 내가 뭐 목표를 잡고 뭘 하겠다 하면은 할 수는 있겠죠. 이제 그만큼 시간적 여유는 있으니까요. 내일부터 주 52시간 제도가 적용되는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모두 730만여 명에 달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일명 GTX-D 노선의 서울 강남 직결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처음 계획대로 이른바 김보선으로 확정된 건데요. 영호남 지역의 20년 수건 사업이었던 달빛 내륙철도는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도권 서북부 지역 교통 개선을 위해 추진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하지만 김포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이라는 노선이 발표되자 서울 강남까지 직결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김부선 논란은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로도 번져나갔습니다. 수도권 서부권의 김포 부천과 수도권 동부권의 강동과 하남 주민들은 교통 문제로 인한 불편, 아니 엄청난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초안 유지. 대신 정부는 인천 송도에서 경기도 남양주를 연결하는 GTX-B 노선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선로를 같이 쓰는 방식으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도 서울 도심까지 직결하는 일종의 절충안 인셈입니다. 여기에 기존 교통망 확충도 약속했지만 교통지옥에 시달리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부천 관악 그리고 강동 하남까지 연대하고 그리고 또 5호선과 연관이 있는 강서 지역까지 합쳐서 계속 시민 운동을 전개해 나가서. 반면 지난 4월에 발표한 초안에는 검토 사업이었던 달빛 내륙철도는 정식으로 반영됐습니다. 광주 송정과 서대구 구간 190여 킬로미터를 잇는 단선 전철 사업으로 영호남 교류는 물론이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된 건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이름을 처음 올린 뒤 20여 년 만입니다. 경부선 등 기존 선로를 활용한 광역철도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광역경제권 내 거점을 연결하는 신규 광역철도를 건설하여 지방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주민 이동 편의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고속철도 서비스 대상 지역이 확대돼 생활 여건이 나아지고
47만 명에 달하는 고용 유발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부의 대물림으로 통하는 상속과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 규모가 역대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부담 등으로 집을 팔기보다는 가족에게 물려주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토지와 건물, 유가증권과 금융자산 등의 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규모가 지난해 국세청 신고액 기준으로 71조 원으로 전년 대비 21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증여를 따로 살펴보면 신고건은 21만 4천여 건으로 1년 전에 비해 6만 3천여 건이나 폭증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비해 67%나 급증했습니다. 증여 재산 가액으로 보면 43조 6천여억 원으로 1년 사이 무려 15조 3,600여억 원, 약 54% 증가했고 3년 전과 비교해보면 87%나 폭증했습니다. 증여 가운데 건물만 따로 살펴보면 부동산 관련 세금 가중으로 징벌적 세금이라는 말이 나온 지난해 7만여 건, 증여 가액으로 19조 8,600여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8%와 144%나 폭증했습니다. 2017년 3만 2천여 건에 약 5조 8천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3년 사이 건수는 2.2배, 금액은 3.4배나 불어났습니다. 증여세 부담도 만만치 않지만 시장에서 매각보다는 세금 측면에서 차라리 낫다는 판단에서 자녀나 가족들에게 증여 등을 택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른바 영끌 비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값이 폭등하면서 부동산업도 호황을 누려 중개업소도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신규 사업자 신고는 152만여 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부동산업이 전년보다 약 29% 증가한 43만 9천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1심 선고를 듣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피해자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거듭 사과드립니다. 사과를 남기고 법정에 들어선 오 전 시장은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미수,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부산시장직을 내려놓은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피해자보다 우월적인 지위에서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라며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오 전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죄 여부가 쟁점이었던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강제추행에 따른 상해로 인정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사건 이후에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오 전 시장이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부산시장직에서 사퇴한 점은 어느 정도 책임지는 태도로 인정돼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권력형 성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 합의하지 않은 점을 본다면 좀 가중처벌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분과 그리고 저희 변호사님, 검사님과 의논해서 항소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법조계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성범죄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남자아이와 청소년의 알몸을 찍어서 성착취물을 만든 것으로 드러난 김영준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범행을 벌인 기간이 무려 10년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80명에 육박합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신상 공개 결정으로 얼굴을 드러냈던 29살 김영준. 여성으로 가장해 남성 아동과 청소년의 알몸 영상을 몰래 찍어 판매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김영준 씨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영상 녹화 왜 하셨습니까?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김영준을 송치받아 20일 가까이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크게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팅 앱에서 불특정 여성의 사진으로 남성을 유인한 다음 음성 변조 프로그램과 다른 여성의 영상을 동원해 여성인 척 행세한 사실도 다시 확인됐습니다. 음란 행위를 하는 남성의 알몸 영상을 녹화한 뒤 이 촬영본을 텔레그램 등으로 판매했는데 범행을 저지른 기간만 10년, 성착취물 피해 아동 청소년은 검찰이 확인한 것만 79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8개와 성인 성착취물 1,800여 개를 직접 팔기도 했고 갖고 있던 외장 하드에선 아동 청소년을 포함해 성착취물 7,000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영상 통화를 하던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 추행을 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성인 불법 촬영물의 경우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걸 입증하기는 어려웠다며 이를 불법 판매한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영준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영준에게서 불법 촬영물을 구매한 사람들도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는 대로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F-4를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벌금 5천만 원에 약식 기소된 이 부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경찰에서 넘어온 이 부회장의 추가 관련 혐의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지 검토하기 위해 지난 17일 법원에 정식 재판 회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17대 국회부터 3선을 지낸 김재윤 전 국회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제 낮 1시쯤 서울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근처에서 김 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발견된 장소는 동생이 운영하는 출판사가 있는 건물 근처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된 사건 가운데 첫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자산운용사 코링크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72억 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정투표 의혹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총선 무효 소송의 재검표 절차가 이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대법원은 민경욱 전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인천지방법원에서 그제 오전 9시 반에 시작해 어제 오전 7시까지 22시간 정도 진행했습니다. 검증은 인천지법에 봉인돼 있던 투표지의 원본 확인을 위한 스캔 작업과 사전 투표용지의 QR코드 대조, 수동 재검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민 전 의원은 사전 투표지에 이른바 유령표가 섞여 들어갔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의혹 해소를 위해 모든 사전 투표지의 QR코드 정보와 선거 당일 확보된 QR코드 정보를 대조한 결과 전산 조작으로 보이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요즘 일주일 넘게 기습적인 소나기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 오전 중에 하늘이 흐려지면서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또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4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지기도 하겠습니다. 상하시설과 그리고 배수관 등 지하 도로가 침수되거나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중북부 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내륙 대부분 지방으로 소나기가 확대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중부와 호남에 10에서 60mm, 영남과 제주도에 5에서 40mm로 어제보다 더 많겠고요. 내일까지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8도, 광주 29도, 대구 30도까지 지속했습니다. 한편 현재 남쪽에서는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은 일본 도쿄 500km 남쪽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금요일에는 제주도와 전남 지방부터 장맛비를 뿌리겠고 주말과 휴일 오전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이 심해서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사퇴 117일 만에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소식이 주요 조간 일면을 차지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의 가치를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나선 가운데 현 정부 비판만 나열하고 의제와 정책 구체성은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실렸습니다. 링 위에 오른 만큼 본격적인 검증도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라고 비난했고 야당은 정권 교체 열망이 담겼다며 환영했습니다. 경기 김포와 부천을 연결하며 이른바 김부선 라인으로 불리는 GTX-D 노선이 정부 안대로 확정됐습니다. 강남 직접 연결이 무산된 건데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조간 일면에 올랐습니다. 서울신문은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경기 회복을 위해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지급되며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440만 가구는 제외됩니다. 한국일보는 공군 참모총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이 연기됐다는 소식을 다뤘습니다. 최근 부실 인사 검증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청와대가 추가 인사 검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권력에 의한 성폭력, 부산시 여성 공무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고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세종의 숨결, 가장 오래된 한글 금속활자 600점이 서울 인사동에서 발굴됐습니다. 이를 포함해 조선전기 금속활자 1600여 점도 땅속 항아리에서 나왔습니다. 조간 브리핑 김현우입니다. 거리두기 완화를 하루 앞두고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새 환자가 800명 안팎까지 늘 것으로 보여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 언론사 주최 행사 참여로 공식 행보를 시작합니다. 민주당에선 지지율 선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합니다. 경찰이 윤석열 캠프 대변인을 맡았다가 사퇴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현직 종합편성 채널 기자 출신 앵커 등 언론인 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정한 박인호 신임 공군 참모총장 임명이 이례적으로 연기됐습니다. 막판에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 드러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의 부실 검증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 속에 내륙 곳곳에선 벼락과 우박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4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214명이 늘어서 7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72명, 경기도가 233명 등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635명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확진자 372명은 올해 들어 최다 기록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 수는 800명대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지역 어학원의 집단 감염이 서울 마포구 주점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확진자 규모는 160명을 넘어섰습니다. 고양시에서는 노래 연습장발 감염이 40명을 넘어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완화된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영업 중단 명령이 내려져 문이 닫힌 마포구의 주점. 200에서 300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주점도 있습니다. 지난 19일 두 주점에서 각각 모임을 가진 원어민 강사들이 감염된 이후 확진자는 급속하게 늘어 160명을 넘었습니다. 성남, 고양, 인천 등 강사들이 근무한 수도권 6곳의 영어학원으로 감염이 퍼졌고 성남의 어학원에서만 56명이 확진됐습니다. 애초 주점 관련과 원어민 강사발 감염이 따로 분류됐다가
연관성이 확인돼 같은 집단 감염으로 묶였습니다. 선행 감염자를 찾는 과정 중에 마포구 음식점을 이용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동일 날짜에 이용자들 중에 추가 확진자들이 다수 확인이 돼서 고양시 노래연습장 13곳에서는 41명 감염이 발생하면서 일대 노래연습장에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이천시 대학 입시 전문 기숙학원에서는 14명이 확진됐습니다. 일상 곳곳에서 전파가 끊이지 않으면서 최근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은 500에서 600명대를 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루 500명에서 600명대의 환자 발생이 계속되는 가운데 생활 속의 집단 감염 발생도 계속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도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는 새 거리두기 시행을 코앞에 앞둔 상황에서 수그러들지 않는 확산세에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대전 서구 지역 노래방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진자가 19명으로 늘었습니다. 노래방 종사자와 손님 등 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7일 노래방 종사자가 처음 확진된 뒤 방역당국은 역학관계가 있는 노래방과 단란주점 등 16곳의 방문자들을 진단검사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가족이 확진돼 격리 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동부구치소는 접촉자를 포함한 직원 300여 명과 수용자 80여 명을 검사했습니다. 수원구치소에서도 지난 16일 구속돼 입소한 수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구속 집행 정지로 출소했습니다. 직원 400여 명과 수용자 20명을 검사한 수원구치소는 확진자가 생활했던 수용동 전체를 2주 동안 코호트 격리하고 오늘 수용자 84명을 추가로 검사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에 2주 동안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 제한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월요일 하루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95명. 월요일 발생한 환자 기준으로는 6개월여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로 그만큼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특히 서울, 경기 등 수도권 환자는 국내 발생의 80%에 이릅니다. 지난주 수도권 확진자는 하루 평균 363.4명으로 그 전주보다 8.4% 늘었습니다. 수도권 발생 비중은 계속 늘면서 6월 넷째 주 73.9%로 5월 넷째 주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급증했습니다. 국내 감염 사례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이 안정되지 못하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에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감염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방역수칙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동일업종 전체에 대한 운영 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선별진료소의 운영 시간을 평일 밤 9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6시까지 연장하며 학원 등으로 선제 검사를 크게 확대합니다. 서울시에서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강남구, 노원구, 양천구가 우선적으로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일단 새 자치구는 반드시 이제 찾아가는 선별 검사를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경기도는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에 자가 검사 키트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정부는 또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자 상황이 악화할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의 야외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학원 강사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심각해지자 경기도가 백신을 우선 배정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방역당국은 3분기에 지자체 자율접종 계획이 있긴 하지만 특정 지역을 우선 접종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남과 고양, 부천, 의정부 등의 어학원과 고양시 노래방 등에서 수십 명씩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경기도 내 하루 확진자만 228명으로 서울을 앞질렀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경기도에 백신을 우선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위험 영역, 예를 들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우선 배분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지역별 우선 배분을 좀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같은 요구는 질병관리청의 3분기 접종 계획에 나와 있는 지자체 자율 접종 방안에 따른 것이라고 경기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지자체 자율 접종은 특정 지역을 우선 접종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시도별 인구 비례에 따라 백신 물량을 할당하고 지자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접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등 특정 지역을 우선 접종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그 접종이 필요한 고위험군이라든지 취약시설들을 선별해서 별도로 접종을 진행하는 계획이고요. 질병청은 현재 지자체별로 우선 접종 대상군 수요 조사를 진행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얼마나 백신을 배정할 수 있을지 전체 규모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구나 아직은 3분기 백신 도입 물량과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고 7, 8월 4, 50대 접종 계획도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정 지자체의 백신 우선 공급 요구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로 예정된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3일 여의도 내 약 40곳에서 9명씩 모이겠다고 신고한 민주노총 집회를 감염병 예방법 49조에 따라 모두 허락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고와 달리 민주노총이 10,000명 넘게 모이겠다고 밝힌 적이 있어서 대규모 집회 가능성을 우려해 집회를 금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백신을 맞은 사람은 자가격리 없이 사이판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사이판이 속한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와 첫 여행안전권역 합의문 서명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첫 여행안전권역은 사이판으로 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이판이 속한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와 여행안전권역을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접종을 끝낸 지 14일이 지난 사람이 대상이며 여행사를 통한 단체 여행만 가능합니다. 출발을 위해서는 먼저 보건당국에서 발급한 예방접종 증명서와 함께 출국 전 72시간 안에 받은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사이판에 도착한 뒤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전용 버스로 이동해 지정된 호텔에서 기다리다가 음성이 확인돼야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정은 방역 안전이 확보된 동선으로 이뤄지고 현지 직원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으로만 배치됩니다. 만약 여행 중 확진되면 즉시 전담시설에 격리돼 무료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상황이 나빠질 경우에 대비해 일시적으로 여행안전권역을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사이판은 인구의 63%가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사전 점검과 여행사들이 손님을 모을 기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 말 첫 여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금은 제주항공이 한 편만 다니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이 7월 말부터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 말부터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령 괌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과도 여행안전권역 시행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중국 시노백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의사 20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걸려서 숨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인구 65% 이상이 백신을 맞은 칠레에서 확진자가 줄지 않아 백신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시노백의 물 백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2억 7,600여만 명으로 세계 4위인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 24일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처음 2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사망자는 5만 7천 명을 넘어 동남아 국가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Rumah sakit nggak ada tempat kan, penuh, kasihan. Dia stroke, dia kan harus pakai oksigen. Oksigen habis di rumah sakit. Makanya dibawa pulang, kita beli oksigen sendiri di rumah. Jadi dirawat di rumah.
특히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6일까지 의료 종사자 949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개월간 숨진 의사 가운데 20명 이상이 중국산 시노백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인도네시아 의사협회가 밝혔습니다. 최근 2주 사이에도 자바 중부에 있는 쿠두스에서만 백신 접종을 마친 의료진 500명이 코로나19에 걸렸고 이 가운데 의사 1명이 숨졌습니다. 최근 접종률이 높은 칠레와 세이실, 몽골, 바레인 등 중국산 백신을 주로 접종한 국가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중국산 백신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가 주로 시노백을 접종한 칠레 사례를 들며 백신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자 중국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승인으로 효과가 증명됐다고 반박했습니다. 世卫组织呢已经将中国的有关疫苗批准列入了紧急使用清单，充分证明中国的有关疫苗的和技术路线的安全性和有效性。 중국 백신 시노팜에 이어 시노백은 지난 1일 WHO의 긴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WHO는 시노백의 유증상 예방 효과가 51%이고 중증과 입원 예방 효과는 100%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인도네시아는 시노백 접종 대상을 12세에서 17세 청소년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자는 정부가 다른 백신 업체와 거래할 만한 자본이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백신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직을 던진 지 석 달여 만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면서도 당장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출마 선언을 하며 던진 핵심 메시지는 안보와 경제였습니다. 자신이 만난 천안함 연평도 K9 청년,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인 등의 고통을 이야기하며 국민과 함께 법치와 공정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정권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결실함으로 나섰습니다. 본인이 왜 반드시 출마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외면하지 않으려 했다며 명쾌한 답변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관련해선 국민의힘과 생각을 같이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긴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 정치 철학 면에서는 국민의힘과 제가 생각을 같이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에 따라 윤 전 총장이 당분간 외부에 있으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린 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본인이 수사했던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과 관련해선 현직 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안타까움이 있다며 보수표를 의식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그 장기 그 부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저 역시도 그런 국민들의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출마 현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이 참석했고 기자회견 전후로 지지자 수백 명이 모여 윤석열을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윤석열! 26년 동안의 검사 생활을 접은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 야권의 대선 주자로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그동안 검찰총장 출신 국회의원들은 있었지만 대선 주자로 바로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여당의 대권 주자들은 나란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준비 부족을 꼬집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정 비전이 뭔지가 드러나지 않은 선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부족을 드러낸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대안이 없이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해서 하려고 하는 정치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없도록 해야 될 장본인이 바로 본인인데 그야말로 자기 얼굴에 침 뱉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총장도 했었는데 임기 보장된 자리를 정치적 목적으로 대선 직행을 하면서 사표를 내고 오로지 정부 비판만 한다는 것은 자기 부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화되지 못한 철학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정책이 이런 부실함을 좀 드러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만족감을 느꼈을 거라면서 속도감 있는 정치 행보를 기대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언어가 잘 정제되어 있고 고민이 많이 녹아있는 그런 연설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오늘 많은 국민들은 그런 어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과 윤석열 전 총장의 뜻이 상당 부분 일치함을 확인하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꼈을 것이고요. 장모분에 대한 법적 판단이 1심이 이제 7월 2일인가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29일에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개최했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이 있는 건 아니겠느냐. 정치 참여를 시작했다면은 좀 더 전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행보로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출마 선언 후 첫 행보로 언론사 컨퍼런스 행사에 참석합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 오전 8시 반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조선일보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행사를 찾을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도 참석해 야당 지도부와 윤 전 총장의 만남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을 두고 검찰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송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소영 당 대변인과 관련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메시지에는 특수통들을 요직에 앉혔을 때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냐며 유독 자신과 주변의 범죄 혐의에 관대한 것도 권력 사유화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지적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송 대표의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 해당 메시지는 당 지지자들이 윤 전 총장의 기자회견을 보고 송 대표에게 보낸 거라면서 다양한 반응을 참고하라는 취지로 전달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제 사의를 표명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취재진을 만난 최 원장은 혼자 숙고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라고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국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네. 숙고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다양한 분들 만나실 예정 있으신가요? 숙고하는 동안에 제가 이분들 여러분들 만날 계획은 없습니다. 네. 혼자 좀 고민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래야 되겠죠. 네.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합니다. 이 지사는 예비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 2시 대리인인 박홍근 의원을 통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내일 비대면 영상 방식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와 추미애 전 장관도 오늘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다음 달 5일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을 찾아서 지지세 다지기에 나서고 박용진 의원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아 경제성장 전략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 선언 이튿날 봉하마을을 찾고 공동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와 환담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환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광재 의원과는 각자 출범했지만 함께 승리하자는 합의가 이뤄져서 활동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제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중사의 유족 측이 성추행이 발생했던 지난 3월 2일 당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저녁 식사를 한 뒤 이동하던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 고 이중사와 가해자 장중사, 노모 상사가 나란히 앉았고 이중사의 옆에 붙어 강제 추행을 시작한 장중사는 노 상사가 내리고 나자 노골적으로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영상 속에서 이중사는 장중사에게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강제 추행이 계속되자 내일 얼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행동을 멈출 것을 단호히 요청했습니다. 장중사는 차량이 부대 입구를 통과할 때야 추행을 멈췄고 이중사는 도중에 내려 관사로 가 성추행 사실을 선임 부사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내 차량에서 따라 내린 장중사는 이중사에게 다가와 협박과 회유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내정한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에 대한 임명이 발탁 하루 만에 연기됐습니다. 이례적인 일인데요. 박 내정자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불거지면서 막판 검증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으로 경질됐던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 후임으로 내정된 박인호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어제 국무회의에서 예정됐던 박 내정자에 대한 임명안건 상정이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게 될 거라던 예고에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총리실 관계자들은 안건 상정을 준비했지만 보류됐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국내 성폭력 문제 등이 민감한 만큼 막판에 추가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일각에서는 박 내정자가 공군 사관학교장 재직 시절 성비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또 지난해 공군 사관학교 교수 2명이 동료 교수를 감금, 협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 내정자가 최근 국방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막판 추가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 내정자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국무회의 일정과 임명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검증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박 내정자는 신임 공군 참모총장에 오를 전망이지만 청와대의 부실 검증 논란은 또 한 번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현직 부장검사가 수산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동은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언론인 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수산업자 A씨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이었던 이동은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앵커 출신 방송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이 전 논설위원은 지난 10일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캠프 대변인을 맡았다가 열흘 만에 사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 수사가 대변인 돌연 사퇴 배경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된 사건 가운데 첫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1심과 2심은 조 씨가 이른바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72억여 원의 횡령 배임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이 고 손정민 씨 사망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손 씨 사건을 심의한 결과 사건을 종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손 씨 유족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사 사항을 상세히 설명했고 유족의 CCTV 열람 요청을 받아들여서 6시간 30분 동안 영상을 열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종결하되 강력팀 한 팀을 투입해 손 씨 사망 전 마지막 행적 등을 계속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면서 스프링클러 결함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방진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감식 요원들이 시커멓게 변해버린 쿠팡 물류센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6개 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진행한 합동감식은 6시간 넘게 이뤄졌습니다. 합동감식반은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류센터 지하 2층을 위주로 감식하며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깊은 곳의 감식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류센터가 심하게 타버린 상태라 건물 붕괴 위험이 커서 접근이 쉽지 않은 겁니다. 지하 2층 내부는 오랜 기간 화재로 인해서 심하게 훼손돼 있고 붕괴도 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붕괴 위험도 있어서 현장 접근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선반 위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되고 검은 연기가 실내를 가득 채울 때까지 스프링클러가 터지지 않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는데 소방당국의 자체 조사 결과 스프링클러 작동이 8분 정도 늦어진 사실이 파악돼 불이 커진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쿠팡 측이 스위치를 조작해 고의로 스프링클러 작동을 지연시켰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진행 사항으로는 발화 원인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후에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 장비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발생 시간과 신고 시점 등이 확인되는 대로 쿠팡 관계자들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불이 나 산모와 신생아 등 42명이 급하게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요리하다가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 안내에 따라 산모복을 입은 여성들이 건물 밖으로 줄지어 대피합니다. 품에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연기 나는 천장을 듣고 구멍에 호스를 꽂아 넣으며 분투를 벌입니다. 서울 원남동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1시 40분쯤. 13층짜리 건물의 2, 3, 4층이 조리원인데 2층 조리실에서 불길이 시작됐습니다. 신고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이 곧바로 진압에 들어가면서 불은 위층에 있는 조리원으로 번지기 전에 모두 꺼졌습니다. 주방 배관과 천장 일부가 타고 30분 만에 진화돼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조리원에 있는 산모 12명과 신생아 17명 등 42명이 다른 산후조리원으로 급히 몸을 피하느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산모들 안전 차원의 아가랑 위해서 이렇게 잠깐 났으니까 다 옮기신 것 같아요. 소방당국은 요리 도중 과열된 식용유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식용을 하다 보면 이제 식용유에서 이제 불이 붙다 보면은 위에 후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후두에 불꽃이 이렇게 빨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경찰은 조리원 관계자를 상대로 화재 경위와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리원은 시설을 이용해도 된다는 소방당국의 안전진단이 나오면 산모와 신생아를 복귀시킬 예정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른바 GTX 뒤로 불리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의 서울 강남 직결이 무산되고 초안대로 김포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걸로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국토부는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역 구간을 신설하는 게 사업비 규모와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후 GTX B 노선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서 GTX B 노선과 선로를 같이 쓰는 방식으로 용산역 등 서울 도심까지 열차 직결 운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12층 아파트 붕괴 참사 여새째에도 수색과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생존자 구조나 사망자 추가 확인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장은 현지 시각 29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전날 브리핑 이후 새로운 사망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1명이며 150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당국의 조사와 별개로 형사사건으로서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데니엘라 레빈 카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장은 현지 시각 29일 기자회견에서 무너진 아파트인 챔플레인 타워 사우스에 대한 대배심 조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바 카운티장은 붕괴 사건을 조사할 대배심 구성을 위해 플로리다주의 지방검사장과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동맹을 규합해 중국을 압박하자 중국은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반미 연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앞길이 험난해도 러시아와는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상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정상회담은 화상으로 열렸지만 양국은 회담 직후 문서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 달로 발효 20주년이 되는 중러 우호 협력 조약의 5년 연장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两国元首高度评价了中俄睦邻友好合作条约的重要意义，正式决定条约延期。 중러 우호 협력 조약에는 상대국이 위협을 받으면 즉시 협의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때문에 조약의 연장은 미국을 겨냥한 협력 과시의 성격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에게 아무리 험난해도 러시아와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G7, 나토, 유럽연합 등과 반중 연대에 나서자 중국은 러시아와 반미 연대로 맞서는 형국입니다. 중국은 국내적으로도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7월 1일을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 미군과 싸웠던 참전군인 3명과 소수민족 공로자에게도 기념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向着第二个百年奋斗目标，向着中华民族伟大复兴的中国梦奋勇前进。 미국이 신장과 홍콩, 타이완 문제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도 중국의 입장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미국은 이제 중국과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준비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 축구 본선에 나설 태극전사 18명이 오늘 공개됩니다. 올림픽 대표팀을 이끄는 김학범 감독은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명단을 발표합니다. 가나와 평가전을 치른 뒤 지난 22일 23명을 소집한 김 감독은 와일드카드 3명을 제외한 15명을 추려합니다. 와일드카드 후보로는 최전방 공격수 황의조가 유력한 가운데 수비수 김민재와 박지수, 미드필더 권창훈 등의 발탁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대표팀은 다음 달 13일과 16일 국내에서 2차례 평가전을 치른 뒤 17일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학교 폭력 논란으로 올해 초에 무기한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은 프로배구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 선수 등록 마감이 오늘로 다가오면서 두 선수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소속팀 흥국생명 김여일 단장이 두 선수를 등록하고 이다영은 외국 리그에 임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배구 팬들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2021-2022 시즌을 앞두고 한국배구연맹 선수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쌍둥이는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 만큼 일단 등록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두 선수의 코트 복귀를 염두에 두고 구단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던 흥국생명은 여론이 악화하면서 등록이 곧 복귀는 아니라며 입장 발표를 철회해서 추후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사퇴 117일 만에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소식이 주요 조간 일면을 차지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의 가치를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나선 가운데 현 정부 비판만 나열하고 의제와 정책 구체성은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실렸습니다. 링 위에 오른 만큼 본격적인 검증도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라고 비난했고 야당은 정권 교체 열망이 담겼다며 환영했습니다. 경기 김포와 부천을 연결하며 이른바 김부선 라인으로 불리는 GTX-D 노선이 정부 안대로 확정됐습니다. 강남 직접 연결이 무산된 건데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조간 일면에 올랐습니다. 서울신문은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경기 회복을 위해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지급되며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440만 가구는 제외됩니다. 한국일보는 공군 참모총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이 연기됐다는 소식을 다뤘습니다. 최근 부실 인사 검증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청와대가 추가 인사 검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권력에 의한 성폭력, 부산시 여성 공무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고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세종의 숨결, 가장 오래된 한글 금속활자 600점이 서울 인사동에서 발굴됐습니다. 이를 포함해 조선전기 금속활자 1600여 점도 땅속 항아리에서 나왔습니다. 조간 브리핑 김현우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시간당 4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후텁지근한 낮더위도 이어집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대구는 30도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저녁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로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지방은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광주는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은 27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륙도 점차 장마권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